뭐 그거 닦으시고요. 뭐 11월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막 치고 가시고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만 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게 아니라 1년 마라톤이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뭐 밑에는 그냥 안 닦으셔도 될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예. 어, 저도 이제 제가 한 20년 뭐 이렇게 강의했다고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미친 듯이 했어요. 그 당시면 제가 이제 2000년 11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99년부터 이제 강의를 좀 했는데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 동영상이라는 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죠. 그냥 실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그냥 또 이제 뭐 그냥 좀 한다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막 불러줘 가지고 그때 뭐 불러주는 데로 가야지 뭐.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을 강의했냐면 7일을 했어요. 7일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한 거예요.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그래 정신없이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목이 사람이란 게 이제 무리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저희는 뭐 어차피 못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뭐 2008년도에 이제 아주 심하게 돼서 이제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검사하면서 성대 결절하고 또 이제 갑상선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됐습니다. 얼굴에 칼 든 게 아니라 목에 칼을 댔어요. 얼굴 칼 대서 이 정도면 안 되는 게 낫지. 그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이제 목이 조심스러워요. 그 병원에서는 항상 그러죠. 뭐 여기서도 이제 큰 수술하신 분 아시겠지만은 저도 목그 상대 결절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지 말고 6개월 쉬세요. 그래. 어떻게 쉬니 그러면 내가 수화를 해서 뭐 강의를 해야 돼. 그게 강의 중이었었거든요. 이게 너무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3주인가 쉬고서 다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목소리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약간은 이제 좀 불편함이 느끼는데 뭐 들으신 분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사람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어떤 큰일을 좀 닥치게 되면 뒤를 이제 돌아보게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어리석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는 이제 강의를 좀 조절하고 그다음 목 때문에 또 많이도 못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목소리는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목소리는 많이 변했어요. 원래 목소리는 이 목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청아하고 낭낭하고 아주 좋았어. 근데 제 목소리 저도 이제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했는데 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막 공부하는 과정에 쓰러지시고 막 그러시던데 그렇게까지 할 공부는 아니에요. 자 이제 강의 목표는 간단히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민법 공부 접근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걸 좀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아주 제가 이상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강의해드리면 앉아서 들으신 분들이 이해는 하겠다고 그래, 알겠다고 그래, 다 끄떡끄떡하고 강의 잘한다고 그래. 그래서 마음 푹 놓고서 이제 저희들은 가죠. 그러고서 이제 문제를 내면은 다 틀려. 왜 알았는데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법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 민법 공부보다도 이제 민법 시험 공부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뭐가 다르냐면 이 지금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듣는 수강생이 있죠. 강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법을 전공하고 뭐 대학에서 전공하고 뭐 대학원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고시 공부 뭐 하고 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그럼 법은 아주 익숙하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어쨌든 강의를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쉽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다 잘하세요. 쉽게. 전달을 못하면 강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어려운 부분을 쉽게 전달할까 막 가서 연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전달하려니까 여러분들 좀 책 받으신 분 이제 가셔서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 처음 공부하신 분들 뭔 얘기인지 아시던가요? 몰라요. 읽히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막 그림도 그리고 뭣도 하고 해가면서 장황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에서 이해를 했다고 그래, 알았다고 그래, 전달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그냥 가. 그러면 들으신 분들은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내게 되면은
틀리더란 말이죠. 결국은 여기서 전달만 해서는 안 되더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냥 알았다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의 좀 하셔야 될 내용들, 뭐 많이도 아니에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뭐 계속 공부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자, 1번 같은 경우는 용어의 정확한 이해. 그건 뭐 당연한 얘기가 돼요. 어느 과목이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뒤가 문제가 되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국어적 능력을 키워라. 국어적 능력. 야, 법 공부하는데 뭔 국어냐? 아니, 국어 실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강의는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막 그림도 그리고 막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해가 됐다면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제를 풀려니까 이렇게 나와요? 막 그림 그리면서 뭐 이렇게 나오나요? 문제가? 아까 보셨잖아. 그냥 문장으로 해가지고 만나 틀려 이렇게 나온다고. 이러다 보니까 알았는데 이게 그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본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꿔놔요. 문장 자체를. 그건 법하고는 이제 다른 얘기지. 국어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 풀려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국어라는 게 무슨 엄청난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문제 지문은 결국 문장이니까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국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문단 나누기라고. 이게 문단 나누기 하면서 그 문장에서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이런 거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거 하면서 주어가 바뀌면 같은 내용이라도 뒤가 달라져요. 서술어가. 그러니까 그걸 수도 없이 바꿔놓는 거지. 문제. 어차피 낼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거 다 공부하실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내는데 똑같이만 내면은 다 맞추게 되니까 이 내용을 바꿔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걸 힘들어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뭐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민법의 108조 얘기예요. 108조 2항인데 조문에 당사자는 통정의 표시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조문이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좀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읽히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그 알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용어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당사자, 당사자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뭐가 보이냐면 통정 허위 표시라는 용어가 나와요. 뭐 무효는 일반적으로 다 하죠. 유효, 무효 뭐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3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런 용어들이 저 한 문장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 문장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히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제 급선무예요. 국어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통정 허위 표시 나오는데, 자 이제 법률 용어는 어렵습니다. 용어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 용어 법률 용어는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어요.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뜻을 그냥 가지고서 대충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려면 쭉 읽지 마세요. 쭉 읽지 마시고 이 단어도 쪼개세요. 쪼개서 보시라고. 통정이라는 단어, 허위라는 단어, 표시라는 단어 이렇게 쪼개시면 되겠지. 그러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뜻이 밝혀집니다. 자, 그럼 통정이라는 것은 정을 통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정을 통하려면 혼자는 아니고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정을 통했다는 것은 서로 짰다는 얘기예요. 짜고 합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 그 다음에 이제 허위는 아실 거 아니야. 허위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를 얘기해요? 가짜예요, 가짜. 자, 표시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표시. 자, 표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죠. 표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용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혼 전에 미혼일 때 누군가를 좋아했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표시를 해야 상대방이 알지.
그럼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표시를 해야지.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알아, 몰라? 모르지.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으로. 어? 남자는 여자 좋은 여자 있으면은 뭐 사다 주고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뭐 하면서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결국 여기서는 표시하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행위하라는 행위. 행위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 꽃 사다 주고 뭐 이런 거 사다 주는 게 아니라 법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계약하라는 계약. 나중에 이제 자세히 더 들어갈 텐데.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은 이 단어는 쪼개서 보니까 서로 짜고 합의해서 가짜에 뭘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냥 말 뜻대로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렴풋하게 이해가 좀 됐어. 근데 완벽히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예를 들어낸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자, 그러면 요 얘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네. 그래서 그동안에 부동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땅도 있고 있었는데 다 팔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남았어. 다 날리고 사업하다 망했으니까 빚쟁이들이 많겠죠. 그럼 요 사람이 아파트 자기 소유로 돼 있다면 빚쟁이들은 이거마저 경매 쳐가지고 받아가려고 그러겠죠. 그럼 이 사람은 그대로 자기 명의로 돼 있다면 이 아파트 날리면 알거지가 돼버리네. 그럼 저거라도 좀 지켜야 돼.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얘기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 내 명의로 계속 돼 있으면 이거 금방 경매 들어올 것 같다. 너하고 짜고 판 것처럼 해가지고 일단 네 명의로 돌리자.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실제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다는 거고 이 사람도 실제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등기 명의를 넘기려니까 둘이 짜고 뭐 한 것처럼 꾸며야 돼요. 매매 계약한 것처럼 꾸며야 되겠지. 그럼 이 매매는 진짜 가짜. 그래서 이것을 앞에 가장 매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의 매매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통정의 표시라 그러는 거지. 이해되셨죠? 흔히 밖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거보다도 뭘 많이 해요? 위장이요. 그죠? 부부끼리 재산 다 아내의 명의로 다 돌려놓고서는 자 서로 이혼할 의사 있어 없어? 없지만은 이혼한 것처럼 법적으로 그냥 다 그게 뭐야 이게 통정허위 표시야. 서로 짜고서.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 매매는 자 이제 매매 계약서를 이제 어쨌든 작성하겠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죠. 근데 국가에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둘이 매매 계약서 갖다가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등기는 해줘요. 을명으로 이제 등기는 되지. 그러니까 재산 빼돌리는 거죠 지금. 하지만 실제 여기서 사는 사람은 계속 누가 살까? 갑이 계속 살면서 또 소유자도 지가 행사한단 말이야. 실제로도 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등기 명의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요 A라는 사람은 돈을 갑으로부터 받지 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매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빚쟁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하더라?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정 표시는 이제 뭔지 얘기가 됐어요. 이제 요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금 매매 계약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있지만 자, 이걸 정상적인 계약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요 2조 나오기 전에 1조에서 이런 통정 허위 표시는 뭐로 본다? 무효로 본다. 이렇게 무효. 국가에서 인정 안 해주겠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무효니까 이건 가짜니까 너는 대금 줄 필요도 없고 실제로 대금 안 줬겠죠. 그럼 이 등기도 그럼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효로 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등기부의 소유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진짜 소유자는 누구? 갑.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래 이랬다가 이제 나중에 다 빚이 해결하면 얘가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고맙다 그동안 해서 뭐 술 한잔 사주고 이거 맞수해서 달라. 그래서 찾아오면 돼요. 자 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 무효로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 제3자 이제 선의 제3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선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자 살면서도 선의 악의는 많이 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선이 살면서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악의는 나쁜 뜻으로 그러지만 법에선 그런 게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모르는 거. 그럼 악의는 당연히 뭐 하는 거?
아는 거야, 아는 거. 선이 하기를 그렇게 씁니다. 법에서는. 이해를 하시고. 문제가 이제 또 제3자지. 자, 제3자도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시 하실 텐데, 일단 그러면 저 앞에 당사자는 바로 이렇게 서로 짜고서 가짜의 매매 계약을 한 당사자가 바로 갑과 을이겠죠. 그럼 제3자는 갑, 을은 포함되지 않겠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갑, 을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말한 제3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제3자 얘기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해지할 때 제3자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에서 제3자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이런 가짜 매매 계약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해관계, 즉 거래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제3자라고 그래요. 자,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명의로 등기됐지만 저 아파트가 자기 건가요? 친구 갑 건가요? 갑 거지. 잠시 자기 명의로 등기만 맡아줬을 뿐이지. 돌려줘야 된다고. 이 사람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줄 이유가 없지. 산 게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나중에 보니까 어려워졌어. 돈이 필요해. 근데 이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돼 있네? 살짝 나쁜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있겠지. 자기가 막 지금 급하단 말이야, 돈이. 자, 그러니까 요 아파트 자기 것도 아니지만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걸 기초로 해서 자기 거라고 병한테 이거 5억짜리인데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3억에 금매로 내놓는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라면 5억짜리가 지금 3억에 나왔어. 살까 안 살까? 사겠지. 그럼요. 그럼 사는데 그냥 사진 않겠죠. 등기부 가지고 조사하겠지. 등기부 떼보니까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을. 그럼 얘가 소유자로 등기가 된 이유가 지금 등기부에 뭘로 돼 있어요? 매매. 근데 그 등기부에는 가짜 매매 이렇게 써 있나요? 그냥 매매라고 써 있지. 그러면 둘이 짰는지 안 짰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병이라는 사람은 진짜 소유자가 을인 줄 알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뭘 한 거예요? 매매를 한 거지. 그리고 3억을 줘요. 그리고 이전 등기를 받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3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제3자를 그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상속인 뭐 이 사람들은 큰 문제 없고, 이 사람 이해자 중에서도 그 허위 표시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즉 거래관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제3자로 한다. 샀거나 아니면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사서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각해지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전부 다 이게 해결이 됐으면, 빚이 다 해결했으면 이 아파트 등기 명의도 자기한테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친구가 전화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연락도 안 돼. 이게 다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찾아서 보니까는 등기가 이미 이쪽으로 가버렸죠. 큰일 났다는 얘기지. 그럼 등기부에 이 사람 주소 같은 게 있으니까 찾아가. 자, 쓰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그냥 오늘은 다만 어떻게 공부하는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병한테 가서 야, 이 아파트는 내 거지 을 게 아니야. 이 계약은 가짜야. 그래서 가짜니까 무효니까 네 등기도 무효야. 빨리 말소해줘. 이렇게 하겠죠.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 몰랐네. 알았어 미안하다 야. 그러면서 말소해주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걸 몰랐어 뭐 선이 그래. 응? 나 진짜 얘 건 줄 알았지. 얘가 진짜 산 걸로 나왔길래 나는 산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한테 난 3억까지 주고 난 사서 받았어. 그럼 내 거야. 등기 말소 안 해주겠지. 그럼 이쪽에서는 이 가짜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얘한테 말소해달라고 그러는데 얘는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럼 둘이 싸우겠죠. 그럼 싸우니까 당연히 갑은 병을 상대로 뭘 제기할까? 소송. 결국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제기했으면 법원에서 판결 내려줘야 돼, 안 내려줘야 돼요? 내려줘야 되는데 그 판사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판결 내려주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법조문이란 말이에요. 판사도 전부 다 법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108조인데 보니까 108조 2항은 무효인데 그 무효를 가지고 서언니의 제3자에게는 뭘 하지 말라고? 대항을 보니까 자 대항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래?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지금 얘는 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해달라고 그러는데 얘가 나 몰랐다 그러면서 선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둘이 붙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라는 게 밝혀졌다면 소송에서 갑이 이길까 질까? 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은 이기니까 이등기 말소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무슨 얘기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 뜻이 그 얘기예요.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는 지들끼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토대로 새롭게 거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뭐라면 선이라면 그 가짜 계약이 무효라고 얘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결국 다시 찾아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자, 되셨죠? 예, 저 뜻이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장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민법은 입장을 좀 잡으면 돼요. 자기가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면 뭔가 막 감정적으로 끌어오르는 게 있어. 예. 갑의 입장이라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의 판결에서 이 사람 진 걸로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법정에서 뭐라고 그럴까?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민사법정 가면 난립니다. 막 서로 싸우고 막 법정에서 막.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래. 이런 법이 저기 있어 저기. 백발조에 백발조에. 근데 상식적으로 이 사람 입장이 또 돼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 결국은 법이라는 것은 특히 민법은 개인과 개인 중에서 누구 쪽을 보호해 주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짓 한 사람을 법에서 보호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쪽을 보호해줘야지. 모르고서 거래했는데 이거 무효니까 너도 다 돌려줘라 그래 버리면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이쪽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이 뭐라면 악이라면 악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 악이는 뭐란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셋이 다 친한 친구들이야. 친한 친구들이 한 자리에 있었는데 얘들끼리 이렇게 하는 걸 얘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알았지. 그래가지고 얘한테 등기했는데 요놈이 또 얘한테 싹 팔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얘가 악이라는 게 밝혀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무효를 가지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지. 자,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이제 용어의 정확한 이해예요. 그래서 요거 한 문장을 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흐뭇하게 그래 나 알았다 오케이. 그리고 강의도 이제 그러고서 끝나서 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만일에 이 파트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자, 이렇게 7가지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7가지로.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계약의 통정 허위 표시를 다 했어. 무효라 했더라도 선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래 들었어요. 예. 자, 맞아 틀려? 맞았죠. 예. 결국은 보세요. 자, 여기는 문장에서 제가 뭘 찾으라고 그러냐면 주어를 자꾸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주어가 누구? 당사자는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죠. 그럼 당사자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여기 1번 지문은 지금 주어가 누굴 주어로 잡았어요? 얘가 주어라고 이제 얘 입장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선의 제3자는 이 계약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유효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한 거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되셨어요? 예, 이게 국어적인 의미예요. 국어. 다른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것만 배우라고. 그리고 반대로 자꾸 생각하시라고. 2번 들어갑니다. 그럼 계약의 통정 허위 표시를 무효로 하더라도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역시 선의 제3자는 주어죠. 예,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요. 예. 이등기 말소 안 해도 돼주니까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얘기를 3번처럼 자, 제3자가 선이라면 뭐가 된다?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또. 자, 그러면 4번은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자, 이제 누구라고 그랬어? 악의 제3자에게 그랬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지. 그럼 반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어야지. 자꾸 머릿속에서 이 반대쪽을 왔다 갔다 하셔야 돼. 그걸 힘들어 하시더라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하나 배웠으면 그거야 그거. 다른 거 못 봐. 무슨 경주마도 아니고 직진이야. 그냥 그것만 보고 가. 근데 그걸 노려가지고 출제자들은 바꿔놓는단 말이야 이것을. 근데 바꾸는 게 막 크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를 바꿔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반대로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빨리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이것도 맞았고. 그러면 계약의 통정 허위 표시 무효라 하더라도 악의의 제3자는 그러니까 유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자, 그럼 악의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지. 즉 악의의 제3자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요 위에 있는 예제까지 해가지고 8개 문장은 다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저렇게 낼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내면 맞는데 이렇게 나면 틀린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자, 이해되셨어요? 예, 요게 이제 법의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는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잡아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게 이런 용어의 정확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국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문장 속에서 뭘 먼저 찾자? 주어를 찾으세요. 그리고 빨리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돼. 예.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가니까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법적으로 사고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리갈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그래 나도 공부하면서 법적으로 좀 사고 좀 하고 싶어. 그럼 도대체 법적으로 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럼 법적인 사고가 또 대체 무슨 얘기냐?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어제도 다른 거 하고 했으니까 합격한 애가 왔는데 그 친구가 20대예요. 20대 중반쯤 됐어. 합격했어. 1년 만에. 예. 근데 걔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회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자기 생각 없어요. 순수해. 그냥 순수해. 대출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좀 사회 경험이 있으시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오셨다. 그럼 그동안에 살면서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의 사고가 딱 굳어져 있어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걸 가지고 법 공부하는데 같이 접목을 시켜버려요. 그걸 고집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금방 강의 들어가지고 알았다고 해놓고 문제 풀 때는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가줘요. 그리고 강의 들을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아까 제가 그 어린 친구 얘기하듯이 나는 생각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냥 들어오실 때, 계단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탈 때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를 전부 다 버리고 오신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다 그러면 아, 좀 이상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셔야지. 아닌데? 그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서로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건 학문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 막 이렇게 의문을 갖고 뭐 하는 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가지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거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 소유의 아파트를 제가 서류 위조해가지고 몰래 팔아버렸어.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파트를 제가 팔아버렸다고요. 자, 그럴 수 있겠죠. 자, 이 판 거 이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예, 법적으로는 이것도 잘된 거예요. 즉 법적으로 잘됐냐 잘못됐냐는, 잘된 것은 유효란 얘기고 잘못됐으면 무효란 얘기인데, 이건 법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유효. 그래서 남의 부동산 판 것도 유효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실제 살다 보면은 이게 무슨 잘된 거냐 해가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냥 다 버리시라니까. 남의 부동산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 남의 부동산 팔아도 돼요. 되셨어요? 네. 이거 봐, 또 눈빛이 이상해지면서 왜 그래 해가면서 좀 하고 있지. 그냥 남의 부동산 팔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의리 갑의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으면 무효다 그러면 그래 맞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틀리게 돼요. 그러면 의리 갑의 부동산을 팔아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맞다니까, 이게 정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버리셔야 이게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답을 맞춰요. 그러면 이건 유효인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보세요. 그러면 이건 자기 거 팔아서 남의 거 팔았어. 그럼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이제 또 법에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매매 자체는 인정해주고. 이해되셨어요? 예. 안 버려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고집 얼마나 센데 안 버려. 왜 내가 해봤는데 막 이래요. 막. 자, 그래서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갑과 을이 별다방에서 서로 이제 뭐 친한가 봐. 커피 마시다가 갑이 내 가지고 있는 건물 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을이 야 5억 원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매매하기로 서로 합의했어요. 그래 네가 살 거야? 그래서 5억에 알았어 내가 팔게. 그리고서는 이제 계약서는 뭐 다음 날 만나서 작성하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이 이제 돌아왔는데 병이 전화가 와서 야, 너 그 건물 판다며? 그냥 병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한테 8억에 팔아라. 지금 금방 지금 낮에 을한테 지금 얼마에 판다고 5억에 판다고 하고 아직 계약서 안 썼죠. 근데 지금 저녁 때 병이 8억에 팔으래. 팔겠어 안 팔겠어? 그렇지, 이거 똑같아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예, 그 불러가지고 아예 여기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예 다음날 8억을 받고 이전등기까지 쳐줬어요, 병한테. 자, 그럼 이렇게 갑이 병한테 판 것도 잘 됐냐 잘못됐냐 그 얘기야. 그렇다면 그걸 따지려면 지금 X 건물인데 지금 낮에 별다방에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냐 안 됐냐 이거부터 따져야 되겠죠. 예.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병한테 저녁에 8억에 여기는 아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침에 받아가지고 등기까지 쳐줬는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낮에 한 갑과 을의 매매, 지금 그럼 내용을 보니까 갑과 을은 5억에 사고팔기로 합의하고서 계약서는 다음날 쓰기로 했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얘가 이제 8억에 팔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 매매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안 된 거. 그게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고 법에서는 이것도 됐다. 이것도 돼서 유효다. 안 버리면 안 돼요. 안 버리면. 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법에서는 계약서가 돼야지만이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라 서로 의사가 합치만 되면은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서로 사고팔고 하기로 뭐 했어요? 합의가 됐잖아요. 5억에 X 건물을. 그랬죠? 그러면 계약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계약 안 했다고 그래. 얘가 그래. 야, 뭔 소리냐, 나는 너하고 계약서도 안 썼는데 계약서도 안 썼는데 너한테 판 거 아니야. 딴소리 하지 마.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법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둘이 합의가 됐잖아, 5억에 사고 팔기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배우시는 거야,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거 야, 이상하다 그거 화해하면서 들어보면 이제 여기부터 들어오지 않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그 이유 설명이 안 들어와요. 이게 웬일이냐 해가면서. 그럼 이거 계약 성립했죠? 그러면 계약 성립했는데 또 얘하고 또 계약한 거지. 이중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잘 됐어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것도 잘 됐어. 다 틀려 그냥 전부 다. 많이 바꿔야 돼 대대적으로. 이것도 법적으로는 유효란 말이에요. 자, 왜? 아까 남의 부동산 판 것도 잘 됐다고 그랬는데 남의 부동산 아니라 아예 자기 부동산 팔았잖아요. 자, 되셨어요? 예. 네. 그럼 이것도 유효, 이것도 유효. 법적으로는 요 사람이 요 부동산을 100사람한테 팔아도 그 100개의 매매 계약은 다 유효. 법에서는. 됐어요? 자, 사고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바꿔야. 그러면은 다시 보세요. 그러면 다 유효라고 법에서 처리했으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렇지, 이제 그걸 배우시는 거야 이제 법에서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또 법은 해결할 것인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이거 자체가 안 됐다, 이게 잘못됐다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거에 고민하느라고 그 뒤 얘기는 듣지도 않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버리세요. 예, 버리셔야 돼. 그냥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법에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어. 그래서 그대로 가셔서 합격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냥. 합격하시고. 근데 이거 사고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럼 간단하게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얘는 그러면은 얘한테도 팔았어. 그럼 팔기만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죠. 근데 또 얘한테도 팔았어. 이것도 유효래. 그럼 당연히 얘한테도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결국 얘는 이 하나의 건물을 을한테도 넘겨줄 의무와 병한테도 넘겨줄 의무, 두 개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은 하나인데 양쪽에 쪼개가지고 넘겨줄 수는 없지. 그래서 얘한테 넘겨줬죠. 그러니까 얘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약이 유효고 8억 받아서 넘겼으니까 아무 얘기가 없겠지. 그럼 결국은 얘들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얘는 매매계약이 유효인데, 그럼 유효면 얘는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이제 채무 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는 그럼 이 사람은 열받지? 열받으니까 너는 이 계약을 즉시 그냥 해제해버리고 손해배상 들어가라. 부동산 이제 나 필요 없어. 돈 내놔. 이렇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들어오시는 게 편하지. 아이고 이거 참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되셨어요? 예. 자기 뭐를 버리시라고? 사고를 버리세요. 사고를. 그러면 법적 사고를 가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법적 사고가 뭐냐 그인데 별거 없어요. 자, 두 번째가 이거죠. 법은 기준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법은 다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험 문제도 이미 나올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정해봐라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법은 다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정해놓은 게 바로 법조문하고 뭐예요? 판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민법은 대법원까지 이제 소송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판결을 이제 판례라고 그래요. 그럼 밑에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밑에 법원은 요거에 따라서 판결 내린단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민법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다? 조문과 판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100%가 다 여기서 나와요. 한두 문제가 뭐 이론이 나올 수 있지만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문장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지. 근데 요즘 문제는 조금씩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조문이나 판례가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걸 응용해서 한번 판단해 봐라 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이제 그 판단이라는 것은 사례를 낸다든지 이렇게 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지. 항상 법에서 정해준 기준대로만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법대로. 법을 외우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배우면서도 문제 풀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서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 내 생각에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딴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좀 전에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법하고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풀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하는 얘기가 맨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 법조문에 356조라는데 그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 청구라는 게 있어요. 법 조문에 있어요. 자, 그럼 저건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우선 알아야 되겠지. 자, 일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대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다 건물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럼 건축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건축비 충당이 좀 모자랄 것 같아. 그럼 지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 담보로 해서 돈 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아직 건물 짓기 전에. 그래서 뭐 은행이나 아니면 개인한테 돈을 빌리고 한 2억 정도 빌리고 요 토지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여기다가 얘가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이제 이런 것을 설정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이제 설정자, 소유자 쪽을 뭐라 한다고요? 설정자. 그럼 이쪽을 권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당권의 권리를 가진 사람. 이제 용어들이 쭉 그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2억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해가지고 건물 짓겠죠.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올렸어. 그럼 당연히 이 건물도 누구 거? 갚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데 이제 돈을 못 갚더란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 저당권자 즉 돈 빌려준 사람은 자, 얘가 지금 돈 없다고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요 토지를 담보로 잡았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 얘기해가지고 뭐 들어갈까? 경매 들어가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경락받은 대금 가지고 이제 자기가 2억을 받아내려고 그런다. 배당 받아가지고. 그럴 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담보로 잡은 게 토지만 잡았어요. 건물도 같이 잡았어요. 토지만 잡았잖아.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경매도 뭐만 들어가야 돼요? 토지만 들어가야지. 자,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법대로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들어갔다. 여러분이 토지만 경락 잘 받을까? 안 받지. 아니 토지만 경락 받아봐야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지가 유찰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유찰이 되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되겠지. 왜? 얘가 돈 빌려줄 때는 요 위에 지금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나대진 상태에서 담보가치를 파악해서 야,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빌려도 되겠다 해서 빌려줬겠죠.
근데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유찰되니까 이 땅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찰 몇 번 돼가지고 경락에 토지가 만일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한 1억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피해부잖아. 이게 2억 빌려줬는데 1억밖에 못 받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도 다 돈을 못 받는 상태에서 얘는 그러면 토지만 경락받았죠. 자, 그러면 건물은 계속 갑이 가지고 있지.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 경락받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 땅인데 그 자기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 철거 좀 해달라고 해? 안 해? 해주겠지. 응? 그 철거 이거 합니다. 그 법적으로 철거해줘야 돼. 그러면 이걸 철거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건물은 한 3, 40년 된 건물인가요? 아니야, 금방 진 거야 지금. 페인트도 안 말랐어 지금. 그걸 철거를 해야 된다는 사회적 비용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경매는 토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법대로 토지만 경매 들어가게 되면 담보 가치도 떨어져서 얘도 피해 볼 수 있고, 또 경락이 됐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국가에서는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356조를 만들어서, 야, 이런 경우는 토지만 담보로 잡았다 하더라도 토지와 함께 그 위에는 뭐 또 건물도 같이 경매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이거 경락받은 사람 건물 철거할 이유도 없고 지가 다 경락받을 테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토지와 건물에 뭐라 그런다? 일괄경매 청구. 자, 그럼 일괄경매 청구가 뭔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문제가 무조건 토지만 저당 잡았을 때 건물 위에 건물 있으면 다 경매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어느 때 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일괄적으로 경매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그 기준이 이제 법조문인데, 법조문이 바로 요거예요. 지금 다 설명해 들어간 겁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없었죠. 즉 나대지의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어야 돼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경매 당시에 그 저당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도 같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아야지만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공부예요. 이게 이제 외우는 것은. 예, 기준 외워. 그래서 이제 지문이 그냥 이대로 나오면 맞추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자, 이게 올해 나온 거예요. 30회.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만 했는데 아까처럼 한 5-6줄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막 뒤에다가 정묘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일괄경매도 제가 강조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준 이겁니다 하고서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래요, 열심히 하긴 2개 다 외우셔야지. 하지만 저희들의 역할은 뭐냐면, 출제자가 뭘 포인트로 해가지고 출제할지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공부하신 분들이 편하단 말이에요. 물론 다 하면 좋아, 저희들도. 그러면 요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해 줘야지. 저는 그런 것을 이제 왜 하냐면, 모든 일괄경매에 대한 문제, 그 전에부터 나왔던 다른 시험에 있는 걸 다 보니까 맨 내는 게 그 부분이더란 얘기죠.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은 2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요거예요. 경매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힘들면은 이거라도 외우고 가시라면, 힘들면은. 올해도 1년 내내 일괄경매에서 설명해드리고, 힘들면 이거, 뭐 당시? 경매 당시 땅하고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거 외워서 가시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이제 예제가 이제 올해 나왔어요. 자, 예제 보면,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다가 을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유 병이 X가 지금 나대지 토지죠. 토지를 임차는 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 Y를 완성한 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더 있어요. 그 후에 뭐 병은 정액에 어쩌고저쩌고해서 쫙 이제 복잡하게 어지럽게 써놨어. 그래놓고 틀린 것 골라라 해서 5개 지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읽어보시겠지? 읽어보시면서 쭉 들어가는데, 자, 2번 들어가 보니까, 을이 X에 대한 저당권 실행할 경우 Y에 대해서, Y가 건물이죠. 여기 보니까, 자,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좀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맞냐 틀리냐 그 얘기지. 그럼 일가구명에 청구할 수 있는 점들을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그럼 판단 기준은 딱 하나. 뭐 경매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그거 따지면 되죠. 자, 토지 X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 예. 뭐 처음이니까 예. 갑을병 지금 처음 본 사람도 있어. 갑을병. 예. 갑이죠. 예. 근데 Y 건물은 누가 졌어? 병. 그러면 땅은 갑이 가지고 있고 건물은 병. 같아 달라. 그러면 일각명 할 수가 없는데 있다 그러신가? 요놈이지. 정답이죠 그러면. 그러면 다른 지문들은 막 복잡하게 뭐 배운 거 안 배운 거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저게 들어오는데 만일에 이렇게 보세요. 예. 자, 지금 저게 무슨 얘기냐? 갑이 자기 나대지에다가 건물 없는 상태에서 얘한테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병한테 빌려줘가지고 병이 임차해서 병이 건물을 줘서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래서 얘가 이제 경매 들어갈 때 이것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냐 그 얘기인데 안 되지.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도 또 몇 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러면 병이 건물을 졌는데 아직 경매 들어가기 전에 이 건물을 나중에 갑이 또 사서 이전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저기다 집어넣고서는 그리고 일가경매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어. 자, 할 수 있어야지 그래. 이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반대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저당권 설정하고 지가 건물 져서 가지고 있어. 일가경매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아직 경매 들어오기 전에 이 건물을 또 병한테 팔아서 넘겼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일가경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서도 몇 개를 문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 몇 개를 외워요. 여러분 돼, 안 돼, 돼, 안 돼 이렇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려면 이거 하나 외우시라고. 그럼 결국 이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은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가서 보시면 돼.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법 기준대로 좀 생각하시라 그 얘기를 나왔고요. 괄호 3번은 뭐 법적 근거를 찾을 거 그러는데 법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결국 뭔가를 이제 주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결과를 주장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항상 결과를 주장하려면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게 되면 시험하고는 조금 멀어져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공부를 하냐면 이게 학문적인 공부를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저걸 자꾸 찾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공부할 때도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만 갖고 들어가시라고. 자, 그래서 예를 이제 들어가는데 태풍으로 옆집의 담이 여러분의 정원에 쓰러져 가지고 여러분이 아끼는 나무하고 꽃들이 완전히 다 엉망이 돼 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정원에 지금 나무와 꽃을 애지중지 지금 그리고 이것도 또 막 비싼 거야 가꾸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 담이 여기에 다 쓰러져 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손해 났어 안 났어요? 손해 났으니까 옆집 사람한테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 틀려 좀 맞춰봐. 자, 여러분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요건 요 정도는 좀 보시면 돼요. 지금 손해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준 상대방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했어야 돼요. 기본 원칙이 민법의 기본 원칙 근거가 무조건 자기가 뭐가 있다고 손해가 있다고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측에서 뭘 했거나 고의로 했거나 아니면 부주의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 손해배상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자 이게 담이 이렇게 멀쩡히 있었는데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 싼 담, 이 담이 얼마나 튼튼한지 매일 식구들하고 밀었어. 막 매일 밤마다 해서 드디어 일주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 예. 자, 이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지 이거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태풍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 태풍을 어떻게 하라고? 태풍을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없지. 이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런 게 법이에요. 이런 게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내가 피해봤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손해배상 나오면 원칙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이 사람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임을 돌린다 그래서 이것을 귀책 사유라고 그래요. 귀책 사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그럼 귀책 사유나 고의 과실이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자, 좀 또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